친구들 안녕. 저녁 먹었어요? 저는 치킨 먹었어요. 친구들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하루가 진짜 빠르네요. 벌써 저녁이 됐어요. 아무튼 어제 못해가지고 오늘 꼭 해야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집에 갔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가족들하고 모였거나 아니면 뭐 친척들이 이렇게 모였기도 하겠다. 전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가지고 안 갔어요. 요즘은 그냥 좀 조용히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사람들 많고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혼자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해야 될 것들 또 친구들이랑 나눌 이야기들 하거나 이렇게 뭐 단조로운 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해놓은 것들 뭐 산책하고 뭐 절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나눌 얘기들이나 이렇게 생각해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 그냥 그렇게 그게 그냥 하루의 루틴인 것 같아. 뭐 강아지랑 보내거나 이렇게 뭐 단순한 것들이 좀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뭐 친구들한테 필요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내 내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부로 이렇게 관심을 자꾸 가지고 눈을 돌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구들도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선을 자꾸 가져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막 가십거리들 이런 것들을 듣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뭐 공통 관심사 이런 것들로 뭐 친하게 지내는 뭐 그런 것들이 친밀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서 아무튼 그래서 그냥 제가 뭐 배우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공부들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호기심이 많고 이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남의 간섭이나 방해 이런 걸 받는 것보다는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거나 그런 거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소소한 행복들 이런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런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어, 일상에서 소소함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행복감들을 발견해 나가고 또 감사함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복을 더 느낄 수 있는지 그렇게 음, 행복의 빈도수를 좀 더 높여가면 행복하고 웃을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은 또 친구들이 가진 그런 모습 자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사랑스러움들 안에서 또 친구들의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지 그냥 모습 자체가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뭐 자주 웃고 뭐 개구장이 같은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뭐 특별함들이 보이면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어색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표현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예쁘고 사랑스럽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어색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도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누구랑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글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선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거니까 스스로한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뭐 탓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고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들이 있어요. 만약에 부정적이거나 뭐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그런 것들이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긍정어나 부정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대로 자기 삶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느껴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누고 저는 이제 친구들이 같이 행복하고 이런 부분이 함께 가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고 또 사랑이라는 가치가 정말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그런 면들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에 독을 품은 채 다른 사람한테 비난하고 그런 화살을 쏜다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자기 자신한테 가지. 이제 다른 종교적인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불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업이 돼요. 그래서 이번 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일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그럼 좋은 업들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들이 또 내세까지 이어져서 친구들의 삶을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생각과 마음들로 만들어낸 선연들은 다음 생에도 그렇게 좋은 인연들로 인해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이번 순간에 그런 짧은 것들, 사사로운 욕심만 부리려고 하지 말고 멀리 보고 끝지점을 항상 보고 또 길게 장기 프로젝트로는 내 생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사로운 욕심이나 눈앞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면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거기에 스스로 발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중요한 이득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가고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가면 더 좋은 사랑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런 마음들은 다 누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닌 영성과 저 사람이 지닌 영성은 이렇게 맞닿아 있고 또 만약에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바도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도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기운으로 그 상대방한테도 닿을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 그런 기운으로도 닿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것들의 첫 번째 수혜자는 나 자신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고 내가 나쁜 마음을 품는 것 역시 내가 받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을 놓치지 않고 말을 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좋은 기운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면 누군가를 되게 그리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고 또 약간 안 좋은 생각,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끌어당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배워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들이 삶에 이끌어올 것이다, 이끌려올 것이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늘 부정적인 말들을 뱉고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자기한테 오는 축복이고 행운이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명품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런 명품이 스스로 품격을 낮추려고 하고 스스로 흠집을 내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과 말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뭐 상대방이 받지 않을 선물이라고 여기면 그냥 공중분해돼서 쓸데없는 에너지다. 내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낭비하고 그러면서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이런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비중을 두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헛소리는 안 하니까 친구들도 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왕 사랑을 품기로 했으니까 저를 미워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까 더 큰 사랑을 드릴게요. 저를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욕하고 싶으셨다면 제가 더 큰 사랑을 보내드릴게요. 더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실행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의 지적 재산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친구들도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배움으로 가져가고 그런 것들은 또 친구들의 그런 지적 재산권이나 창의성으로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친구들의 잠재력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틀이. 그러니까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런 친구들이 가진 천재성이 더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생각과 선현들, 또 그런 창의성들은 좋은 것들로 이어지는 그런 재화들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발전시키고 어떤 부분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늘 생각하고 가지고 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책 읽어드릴게요. 그래, 옳다, 인정한다. 나는 구두가 너무 많다. 청바지도 많고 치수 팔에서 고무줄 허리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 검정색 치마가 말 그대로 산처럼 쌓여있다. 민소매 티나 티셔츠, 스웨터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어느 날 나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 소지품이 내게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유용함을 선사하는가? 아니면 그저 짐일 뿐인가? 나는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만을 간직하기로 했다. 정리 전문가 피터 월시는 그 책 이미 차고도 넘쳐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집은 물건으로 넘쳐 흐르고 우리 인생은 그러한 물건이 지키지 못한 텅 빈 약속으로 지저분하게 꽉 차 있다. 그는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실은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물건을 더 축적하는 것으로 원하는 삶을 쫓으면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전에 방 하나는 옷방이거든요. 근데 옷들한테 방을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옷들이 없으면 사람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옷들이 너무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 무게 때문에 옷걸이 행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서 내가 물건들에 많은 공간을 내주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옷 사고 이런 것도 좋아해서 예전에 많이 샀거든요. 근데 많이 정리한다고 정리를 했는데도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꼭 입으려고 하면 없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리하면서는 반성했어요. 그리고 또 뭐 옷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막 다른 나라에 보내지고 그렇게 쓰레기들로 돼서 뭐 쓰레기 재활용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진짜 돈을, 그리고 생각보다 물건을 샀을 때는 그때 살 때의 일시적인 그런 만족감이나 이런 건 있는데, 그런 만족감이 막 두고두고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옷 정리를 다 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려고 내놨을 때는 오히려 좀 홀가분한 마음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활용으로 나가는 거는 쓰레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내가 비용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샀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진짜 필요한 물건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사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옷을 좋아하거나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뭐 몇 벌 안 되는 옷으로 코디를 되게 잘해서 입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조로운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씩 가야겠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필요한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눠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인생이 더 활기차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기에 넘치는 활기찬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달리 있는 건 아니다. 물건이 차고 넘치는 이들에게는 물건 그 자체를 훌쩍 뛰어넘는 많은 뒷이야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물건을 버려야 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막상 없애려면 초조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다. 제가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은 나와 신발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을 치우는 것은 직설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인생을 청소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신발 기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판단해보자. 그 결정을 통해 자기 관리와 자기 존중, 자기 가치의 덕목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런 결정 따위는 집어치우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에너지를 주고 나의 개인적 성장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삐걱거리는 분위기에서 낡은 대본을 읊으며 내 성장을 막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다정하고 모든 것을 향해 마음을 열어젖힌 자유롭고 때론 즉흥적이기도 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리하는 것이 옳다.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친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러 다가오면 좋을 텐데, 꼭 비유적인 표현을 쓰거나 이렇게 약간,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돌려깔기 스킬? 그런 것들을 장착한 채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금방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다 알 수 있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할까? 그런 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열리거나 다가가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들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관계니까 내가 가진 에너지를 굳이 그렇게 소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뭐 침해받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멀리하고 밀어내게 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인연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몰릴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려고 하고, 그냥 저는 그냥 투명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표현하고,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것 다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뭐 슬프면 울고
기쁘면 뭐 뛰어다니고 그냥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감 없이 하는 게 그냥 나 자신의 모습이다. 그리고 뭐 이런 모습을 좋아해주면 고맙고 다행인 거고, 싫어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다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럴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선택이고 각자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더는 이롭지 않은 낡은 습관이나 성향은 없애버리자. 직장에서는 비효율성의 잡동사니를 줄이는데 그치지 말고 업무량을 균형 있게 조정하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영감과 힘을 더해주고 협동을 이끌어내는 활기찬 일로 만들려고 노력하자.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협동, 우리가 뭐 나만 잘 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지 않으니까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누군가 슬프면 저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적인 영역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가장 먼저다. 인성과 좋은 태도, 좋은 생각들이 가장 먼저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제가 가장 끌리거나 그런 것도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착하고 예쁜 마음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더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적인 그런 잘생김이나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거나 다가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외적인 모습들은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내적인 부분과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렇게 크게 저한테는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모만 보고 좋아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진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봤을 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외모까지 같이 봐줘서 뭐 사람마다 다 매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모습 안에서 매력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다 생김은 다 다르잖아요. 신체 구조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매력적인 사람은 매력으로 가득 차 있고 빛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매력이 있다. 그리고 정말 예쁜 마음들을 가졌을 때 그런 매력들이 더 빛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사람 궁금하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면 좀 더 알아보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다. 이 사람의 매력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 마음을 자극시키는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강압적인 힘이나 그런 지배구조적인 생각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마음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다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넘치는 신발들에게 안녕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괜찮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힘, 더 잘 알게 되면 더 잘하게 된다. 마야 안젤루,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이 책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을게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잠시 생각해보자. 찬란한 일몰이나 아름다운 일출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똘망똘망한 아이의 눈과 주인을 바라보는 강아지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 이렇게 자연 경관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해 뜨는 모습도 진짜 장관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고 이렇게 해가 질 때 그런 노을빛들이 그런 시간 배경에 따라서
색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풍경들 속에서 예쁜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뭐 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진짜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 뭐 눈을 감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맑은 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 덮인 산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옹할 때 전해지는 애정을 느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주변에 널린 불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향기로운 꽃이나 갓 벤 풀의 싱그러운 내음을 맡지 못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생명을 주시는 주여,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음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말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한다. 아침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고마워하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하늘의 음악과 새들의 지저귐을 들을 수 있는 귀,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한 몸을 늘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으며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확언을 하라. 내 가족 모두를 축복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충만합니다. 가족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립니다. 내가 주는 모든 선물을 축복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사업과 동료, 고객과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확장합니다. 수천 배가 되어 저에게 돌아옵니다. 정신적, 영적,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과정은 감사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누군가가 베푼 선의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확언이며 이 말의 힘은 나를 축복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다. 최고와 최선의 것들만 보고 느끼면 정말로 최고만을 경험하고 최고의 것들로 둘러싸인다. 감사의 법칙을 따르면 반드시 성과를 얻는다. 즉,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이 외부 세계에서 그대로 발현된다는 뜻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부에 기뻐하며 감사하라. 내가 부자라고 느끼면 이러한 느낌이 잠재의식에 새겨져 정말 부자가 될 것이다. 감사는 무한한 자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우주의 창조력과 결합시킨다. 감사는 셀 수 없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정신적, 영적인 자석이 된다. 사람들과 가족,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라. 사람들은 감사의 인사를 듣고 싶어한다. 사랑을 담아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라. 모든 사람은 나의 안녕에 기여한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선의와 잠재의식이 이어져 삶의 풍요로움과 세상에 흐르는 부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이 책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면 아이 치유 같이 공부해요. 사고 왜곡. 근데 우리가 진짜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런 더 큰 나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이 다
나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들 자체가 나 자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좋은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삶의 열쇠나 이런 것들은 내가 가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각자 친구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루고 싶은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가거나 슬펐던 그런 기억에 머물기보다는 더 좋은 것들, 미래지향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늘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기 위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가세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더 좋은 삶들, 그리고 더 좋은 결과물들이 꼭 올 것이다. 그리고 글로 계속 쓰거나 그렇게 해서 새기는 것도 좋고, 자기 자신한테 계속 확언하듯이 그렇게 저녁에 글을 쓰면서 읽어보거나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나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글로 써서 매일매일 보고 읽어보고, 이런 것들도 잠재의식들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고, 그래서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서 친구들의 삶이 늘 행복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들의 삶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그렇게 연결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아이들을 인지적 이방인이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절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사고 특징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양극적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식이다. 아이들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감정적인 논리로 설명하려는 데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식으로 느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법, 즉 감정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고 또 생각에 대해서도 느끼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모델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모든 상황을 개인화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마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뭔가 나한테 잘못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심한 학대로 받아들여진다. 자기중심성은 어린 시절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결코 윤리적으로 이기주의라는 표식이 아니다. 아이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서 필요한 의존 욕구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내면아이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종종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을 표현하는 걸 본다. 미국은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절대론자들의 생각이 그 예이다. 이렇게 뭐가 옳다 싫다 이렇게 흑백윤리로 가는 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무수한 색깔이 있고 다른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좋다 싫다 이렇게 구분될 수는 없잖아요. 그 중간 지점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고, 뭔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편을 가르거나 그러는 것들은 크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들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어떤 부분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막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더 삶의 질이나 방향들을 윤택하게 하게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고귀하고 귀한 존재잖아요. 누군가의 정말 소중한 가족이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협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하려고 할까? 이런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마음과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의 마음과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아이의 성장 발달에서 필요한 의존 욕구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원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물건들을 구매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어린아이들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이용한다. 그리고 사실상 그들의 마음과 머리를 따로 분리해버린다. 사고 왜곡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패턴은 일반화와 상세화이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너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면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 옛날 선비들이 내과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순화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반화 그 자체가 사고 왜곡된 형태는 아니다. 모든 추상적인 과학은 우리에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데 이용될 때 일반화는 왜곡된다. 그 예로 우리 주위에는 학문적으로 천재라고 할 만큼 똑똑하면서도 자신의 일상생활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일반화의 가장 왜곡된 형태는 두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다. 흔히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가정들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퇴직했을 때 국민연금에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지와 같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생각은 사실이 아니고 순전히 가정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겁주고 있는 것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종종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곤 한다. 일반화처럼 상세화도 중요한 지적 능력이다.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이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데 이용된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현실감을 왜곡시켜 버릴 것이다. 저는 친구들이 말하거나 이러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사고 과정이 많이 왜곡되어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종종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들은 정보나 심지어는 이렇게 책에서 본 글들까지도 이게 맞는 것들인지는 꼭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사고력이 확장이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여론들이 형성되거나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야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로운 것들을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구의 말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객관화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그런 인지적인 왜곡이나 사고의 왜곡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자꾸 객관화 시켜보고 이럴 수 있어야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약들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계약도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만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의도로 다가오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들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화처럼 상세화도 중요한 지적 능력이다.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이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데 이용된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현실감을 왜곡시켜 버릴 것이다. 강박적인 완벽주의 행동이 아주 좋은 예이다. 이 경우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몰두하게 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사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사례들을 어디서나 듣게 될 것이다. 얼마 전 비행기 안에서 어떤 커플이 주고받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여자는 비행기 안에 있는 여행 잡지를 보고 있다가 별 생각 없이 자기는 항상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남자는 화난 목소리로, 아니 난 일에 매달려 죽어라 하고 살고 있는데 당신은 대체 내게 뭘 더 바라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고 싶다는 아내의 말이 자기를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가진 상처나 감정의 찌꺼기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기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생각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뭐 말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화낼 이유가 아닌데도 발끈해서 화를 내고 이러는 건 자기의 그런 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고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자기의 감정과 직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어른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정어를 훨씬 더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정어들을 처리하는 작업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튕겨내고 받지 않을 선물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빨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우리가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기운들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도 계속 그렇게 깎아내리고 이런 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는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말만 해도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런 거는 참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다. 저는 항상 이렇게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그리고 즐겁지도 않아요.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좋은 가치와 좋은 생각들, 좋은 감정들은 참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만나면 항상 유쾌해, 저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참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매력들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친구들한테 더 좋은 것들을 끌어당겨 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런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쓰임에 있어서 친구들이 생각해 보세요. 늘 불만이고 늘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일하고 같이 채용해서 쓰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런 브랜드 가치는 스스로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명품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그런 명품의 가치를 항상 최상으로 두세요. 그런 가치도 최상으로 두고 그런 명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감정의 그런 감정들도 최상으로 두세요. 그런 부분들이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끌어당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쁜 마음들도 너무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저한테 안 좋은 마음을 품었거나 욕을 하신 분들도 엄청 많이 사랑해요. 제가 사랑을 더 많이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친구들 저를 미워하는 친구들 마음에도 가서 더 큰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여준 마음들은 관심의 영역들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여길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고 고생했다고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오늘 고생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냥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들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밥도 다 잘 챙겨 먹었죠? 그리고 추울 때는 밥도 더 잘 챙겨 먹고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한바탕 크게 웃어버려서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빨리 바꿔주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들을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따뜻하게 잘 자요. 숙면 취하면 좋겠다. 모두 모두 굿나잇. 안녕.